안녕하세요. ESG인입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외여행 가려고 환전하면 깜짝 놀라고 수입 물가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훌쩍 넘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환율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요. 그건 부동산입니다. 어떻게 환율이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냐고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금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한국은 2.5%예요. 1.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한국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미국에 넣어두는 게 유리하다면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달러는 귀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법은 간단해 보이죠.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돈을 넣어두는 게 미국만큼 유리해지니까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80조 원입니다. GDP 대비 91.7%로 세계 2위 수준이에요. 비교하자면 세계 평균은 60.3%이고 아시아 신흥국 평균은 57.4%입니다. 우리는 그 2배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1,880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130조 원입니다. 전체 가계부채의 60%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1,130조 원의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11조 원 늘어나는 거예요. 수백만 가구가 동시에 이자 폭탄을 맞습니다. 소비는 줄고 내수 경기는 쪼그라들고 최악의 경우엔 대출 연체가 늘면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겁니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낮춥니다. 미국보다 금리를 낮추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또 오르니까요. 결국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올리자니 가계가 무너지고 내리자니 환율이 오릅니다. 그럼 왜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원인은 한국 특유의 부동산 시장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꼭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의 기준에도 자가 보유 여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어야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려면 거의 필연적으로 대출을 끼워야 합니다. 특히 서울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집을 삽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더 사고 더 사니까 집값이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거기다 한국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도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국제통계의 가계부채로 잡히지 않는데 이걸 포함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0%를 훌쩍 넘습니다. 사실상 세계 1위예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PF란 건설사가 아파트나 상가를 짓기 전에 완공 후 분양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땅을 사고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2025년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약 178조 원에 달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PF 잔액이 약 10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2배에 가까운 거예요.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 PF 대출 중 상당수가 부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2025년 9월 기준 유예, 부실 우려, PF 여신이 18조 2천억 원이고 중소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에 달합니다. 10곳 중 3곳이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가계부채와 PF를 합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가계부채 1880조 원에 PF 178조 원을 더하면 약 2058조 원입니다. 같은 시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약 3,974조 원이니 주식시장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에요. 실 이것도 2025년 코스피가 75% 급등했기 때문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 이전인 2024년 말 기준으로 비교하면 코스피, 코스닥 합계가 약 2,299조 원으로 부동산 부채 2,058조 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예요.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 부동산 대출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어요. DSR 규제, LTV, 제한, 대출 총량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PF 대출 담보 가치가 줄어들면서 부실 위험이 커집니다. 건설사가 흔들리고 저축은행, 증권사가 위기에 처하고 금융 시스템의 경고 등이 켜져요. 그러면 다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어요. 정부는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두었지만 정책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비스는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음 금융위기의 촉발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명시했어요. 정리해볼까요? 환율이 높다는 것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지만 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가계, 부실, PF 연수의 부실 위험이 늘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니 환율은 계속 높은 것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가 빠져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상수지,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 엔화 동조화, 지정학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 즉 가계대출과 부동산이 환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손대면 되지 않냐고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재산을 불리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내 집 마련은 인생 목표이고 집값 상승은 노후 대비이며 전세 레버리지는 재테크 상식이 됐어요. 이 인식이 사회 전체에 깊이 박혀 있는데 정책 하나로 그 구조를 뒤흔드는 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민심의 문제가 됩니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조심스럽죠. 언론도, 정부도 환율과 부동산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부동산을 대신할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키우는데 공을 들이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개인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등이 그 흐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